예, 이차 씨는 이런 우리가 심각한 이 불평등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제 피케티의 이제 빈곤 정책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보통 우리가 적화 효과,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밀물 효과라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민물이 되면 큰 배든 작은 배든 다 올라간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먼저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화효과 그 부가 넘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 잘 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거지와 미국의 거지는 다르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을 이제 증명한 사람이 이제 쿠츠네츠 영유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 요 도표대로 선성장 후 분배입니다. 근데 성장을 먼저 쭉 하다 보면 그 1인당 국민소득이죠. 이 국민소득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쿠츠네츠 전환점이랍니다. 점점점 소득 불평등이 줄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가진 자의 철학을 이제 증명한 것이 바로 쿠츠네츠 영유가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유가설은 많은 이제 실증 연구에서 많이 이제 틀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 쿠츠네츠 본인도 이 영유 가설은 잘못됐다고 본인도 이제 거의 이제 말년에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우리가 속속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쿠츠네츠 영유 가설은 적화 효과를 이제 증명하는 그러한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피케티는 이제 또 반대의 입장을 이제 피고 있는 거죠. 자, 이 피케티 이분은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 아침에 이제 저명 인사가 된 분입니다. 21세기 책이 뭐 갑자기 책이 생각이 안 나네. 그죠?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에서 하루 아침에 이제 저명 인사가 된데 이분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죠. 공부도 뭐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교수직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의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는 좀 진보 쪽입니다. 뭐 진보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연 이제 사직서를 쓰시고 이제 프랑스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연구한 결과 그 유명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시면서 인략 저명 인사로 등극하고 저희 나라도 두 번이나 왔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21세기 자본 번역할 때와 요번에 그러니까 또 새로운 책이 있죠. 그 새로운 책이 새로운 책 저거 자본과 이데올로기죠.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 번역될 때 두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버드의 이제 경제학 교수를 사임하시고 프랑스로 와가지고 과거의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자, 프랑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서 아주 이 세금 내는 수치가 정확합니다. 왜냐면 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자의 그 혁명이 저기 물론 뭐 자본주의 혁명이죠. 하여튼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경제학적인 수치가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78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의 경제학을 이분이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파고 들어갔더니 21세기 자본에서 봤더니 역사를 봤더니 자본주의에 세 가지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왔다. 19세기의 근권 정치, 프로토크루시라고 합니다. 근권 정치. 20세기의 황금 자본주의. 그다음에 현 21세기 지금 우리죠. 이 시대의 세습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먼저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근권 정치, 뭐 프로토크러시 근권 정치니까 돈에 의한 정치죠. 그죠? 그래서 뭐 카네기 뭐 그다음에 뭐 막 그 정말 뭐 일약 부자가 되고 뭐 우리나라 저희 나라 같은 거 뭐 정주영 씨 이런 분들, 미국은 뭐 여러분들 알고 뭐 카네기 그다음에 뭐 제널로 포드 이런 분들이 이 근권 정치를 이제 시두신 분들이죠. 그래서 돈에 의한 정치, 그래서 금을 발랐다. 이게 근권 정치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제 황금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자, 이 황금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왜 황금 자본주의냐?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고용도 높고 어떻게 되는 게 성장도 높고 그 다음에 덩달아 분배도 높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29년도 대혁명 저기 공황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거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냥 진보죠. 진보시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공산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트럼프도 뭐 공산당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을 봤는데 하여튼 뉴딜 정책이 바로 이 사회민주주의 시절이 바로 황금 자본주의다. 황금이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 누진 소득세가 80%라는 얘기다. 누진 소득세가 80%. 기업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한 시대가 자본주의에서 황금 자본주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선거 중간 선거에서 지고 뭐 보유세도 뭐 재정 뭐 다시 재정리한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세금도 줄여준다. 이 친기업적인 정책이 경제 성장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분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황금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였던 친기업 정책은 경제 성장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친기업 정책이고 무슨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이 친기업 정책이죠. 뭐 경제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이 친기업 정책은 경제를 파탄시키고 어느 누구도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 사람은 경제를 성장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누진 소득세, 기업에 대한 세금, 특히 자산에 대한 누진 소득세, 여기에 대한 세금이 높을 때, 그 당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시대는 그때 누진 소득세가 약 80%였으니까 그때 바로 경제가 성장했고 바로 자본주의 황금 시대를 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이런 친기업적인 것이 우리의 뭐 경제 성장에 효과가 높다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지만 그 상식선을 이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죠. 엎으신 거죠. 아니란 얘기죠. 자, 누진소득세 약 80%라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높냐고 보면은 자 지금의 그 저기 이제 영미 자본주의가 영국과 미국 요 영미 자본주의가 한 30%. 그다음에 그 이제 프랑스 계통, 요 동유럽 계통이 한 40%.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상국이죠. 북유럽. 요 이분들이 약 누진 소득세가 약 50%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는 어마어마한 거죠. 북유럽이 지금 50%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가. 근데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21세기 자본에서 근권 정치, 황금 자본주의, 현재는 세습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세습 자본주의가 뭐냐? 바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습된다는 얘기죠. 세습.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저거 자꾸만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저 북한은 국가를 세습하고 있고 우리는 기업을 세습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교회도 세습하고 있고 다 자기 자신한테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 시대의 문제점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 시대를 보기 위해서 왜 이 시대가 다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냐를 또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개발한 자본소득 비율, 우리가 보통 이걸 피케티 비율이라고 합니다. 피케티 비율, 이제 베타입니다. 이 피케티 비율이 바로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피케티 비율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럼 이 피케티 비율은 뭐냐? 자본소득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법칙 해가지고 알파, 그저 그 자본소득 비중, 그 다음에 R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베타 자본소득 비율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그 PKT의 제일 기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국민소득은 그러니까 뭐 GDP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성됐다. 자, C 가격은 막스의 그 가격 C P 이꼬로 C 플러스 V죠. 그다음에 플러스 M, 이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스의 경제학도 분명히 자본소득과 C 그다음에 V 노동소득을 확대해석한 거죠. 막스를 재해석한 거죠. P 가격의 C 플러스 V에서 M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데 막스의 이 가격 형성에서 C와 V를 이분이 재해석했어요. 확대해석했어요. C는 뭐냐? 바로 자본소득이다. 여기서 이 자본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강조한 것은 바로 부동산, 주식이 여기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스의 자본을 확대해석했죠. 막스의 자본은 어차피 돈이죠. 돈이 투자돼야 자본이 되듯이 막스는 돈 화폐만 자본으로 했지만 피케티는 자본이라는 것은 확대했습니다. 화폐, 부동산, 그죠? 부동산, 주식, 이게 그 다음에 다 돈으로 팔 수 있는 뭐 미술 그림 넓게 봤어요. 그래서 이 국민소득 중에서 이 자본소득, 그 다음에 막스가 봤던 V 임금이죠. 바로 노동소득,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보통 자 PKT의 이제 경제학을 우리가 뭐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통 이 R 그 200년 동안 200년 동안 프랑스와 다른 나라의 경제학을 보니까 보통 요 자본 수익률 R은 5%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등식이에요. 이건 부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입니다. R 가격이 거의 5%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자본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그죠? 그럼 R은 5로 고정됐고, 그러면 뭐예요? 베타 자본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알파 가격 자본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자본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불평등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불평등 사회가 된다. 다시 이것을 퍼보면 부동산 가격이 널뛰기 하면은 불평등 사회란 얘기죠. 불평등 사회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피케티가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뭐냐? 0.3 정도, 이제 알파가 0.3 정도가 나와야 바로 19세기의 근권 정치. 이제 19세기라는 것은 이제 시민 대혁명이 일어났고 자본주의 그때 시민은 부르주아니까 25세 이상의 성인 남자.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세상이죠. 뭐
뭐 세금도 낮추고, 시장에서의 자유,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시대가 바로 프로토크로시 근거 정치다. 이때 보니까 알파 가격이 한 30 되더라. 알파 가격이. 그러니까 알파 가격이 30이 되려 그러면 자, R은 5로 규정돼 있죠. 그럼 베타 가격이 얼마냐? 베타 가격이 얼마예요? 30이 되려면 5, 6이 30. 자본소득 비율이 60%가 되면은 뭐란 얘기예요? 베타 가격이. 그건 바로 근권 정치. 불평등 사회가 아주 최고조인 사회라는 얘기죠. 베타 가격이. 그러니까 베타 가격이 60이면은 5, 6이 30이니까 아주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그러면 지금의 베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불평등 국가냐, 불평등 국가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피케티의 이제 그 제1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베타 가격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이 널뛰게 한다는 얘기. 다시 얘기해서.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이분은 이제 그 21세기 자본에서 뭐 제2 기본 법칙 해가지고 또 베타 가격이 이제 형성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수학을 모르면 경제학을 못한다 그랬지만 경제학 책은 정말 복잡해요, 그죠? 수학 공식 저도 뭐 경제학 책 보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이분은 부전공으로 수학을 했어요. 수학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수 실력만 있으면은 자기의 경제학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재주죠, 뭐. 산수 실력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또 이 경제학 작품에 고리타분해요. 경제학이 철학처럼 고리타분한데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크 트웨인 얘기, 뭐 톰 소의 뭐 허커벨리 핀의 모험 그 지은 마크 트웨인이 그 19세기를 도금 시대라 그랬어요. 도금 시대. 마크 트웨인이 도금 시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소개하고 19세기는 뭐냐? 금권 정치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도금 시대. 금으로 발렸다는 얘기죠. 도금한다는 얘기죠. 그죠? 도금 시대. 예, 그러니까 꼬집은 거죠. 뭐 포드나 케네디나 뭐 록펠러나 이런 뭐 그냥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치부한 사람들이죠. 예? 뭐 포드 같은 분은 아주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시대를 마크 트웨인이 도금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분의 그 21세기 자본에서 그냥 문학적으로도 또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경제학과 문학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경제학 책을 만든 사람은 이분 위에는 없는 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 베타 가격 자본소득 비율이 올라갈수록 자본 비율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자, 부익비 빈익빈 19세기 금권 시대에는 베타가 60%였다. 그러니까 5, 6이 30이죠. 그러니까 알파 가격이 한 3 정도 30% 정도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권 시대죠. 자, 20세기 황금 자본주의 시대의 베타 가격은 20%. 베타 가격이 20%니까 알파 가격은 5, 20, 10이죠. 자, 80년도 이후, 그죠? 황금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80년도 이후. 자, 80년대 이후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신자유주의 시대죠. 그죠? 신자유주의 시대로서 이제는 그 영국에선 대처,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죠? 레이건, 그죠? 그 프리드리 본 하이에게 신자유주의 시대 되면서 이제 국가에서에 대한 이 개입을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자유 보이지 않는 손하면서 이제 친기업 정책을 이제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 20세기의 베타 가격이 20%가 점점점 30%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30%니까 뭐 5, 3, 15죠. 그죠? 점점점 올라가면서 지금 60% 금권 정치로 모든 나라가 가고 있다. 모든 나라가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러한 그 노동에 대한 복지를 소홀히 하고 있고 세금을 줄이고 보유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줄이고 이러면서 베타 가격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지금 한 다 30%를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를 국가를 하는 모든 국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미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미국과 못 사는 나라의 미국. 두 개의 미국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저희 나라는 또 두 개의 한국이 공존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평등이 워낙 지금 심하죠. 네? 두 개의 한국이 공존하는 거죠. 제가 10년 전인가 그 경제 그 학과 그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땅을 다 팔면은 미국의 반을 사고 케네디 케네디 캐나다를 다 살 수 있고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프랑스. 유럽에서 프랑스가 제일 크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가격, 부동산 가격, 평당 가격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도 상당히 높지만 요거는 도시 국가예요. 도시 국가. 조그만 국가에서 땅값이 올라간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도시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땅값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를 8번이나 살 수가 있다. 우리나라 땅값을 팔면은 프랑스를 8번 살 수, 한 번도 아니죠. 8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자, 그래서 피케티는 이런 식으로서 이제 불평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했지만 베타 가격이 왜 올라가냐 이거예요. 신자유 시대 바로 세습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수저, 흑수저죠. 세습한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세습하는 얘기죠. 이 세습 자본주의가 아까도 했지만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를 줄이니까 다 세습시켜가지고 부익비, 빈익빈 또 저희 나라는 플러스 알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서 베타 가격은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금수저와 흑수저.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는 저희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금수저와 흑수저. 흑수저가 여러분 우리가 뭐 피케티의 공식을 빌리지 않고도 내가 연봉 뭐 흑수저인데 연봉 1억을 이제 뭐 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연 1억을 번다고 합시다. 금수저예요. 아버지한테 아파트를 받았어. 난 가만히 있어도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뭐 5억도 되고 저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걸 세금으로 다 흡수해야 되는데 아까도 했지만 황금 자본주의 80%에서 다 세금을 흡수해야 되는데 세금을 흡수를 안 하고 더 낮춰주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세습이 되면서 점점점 벌어진다는 거 베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분이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진위 계수가 우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불평등이 심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피케티가 제시한 부동산의 폭등, 이 자본 개념을 아파트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노동소득부터 널뛰기를 하니까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위계수로 볼 때는 평등 국가지만 피케티 지수로 볼 때는 우리는 불평등 국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피부로 느끼듯이 우리는 불평등 사회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케티의 법칙이 더 우리의 사회를 설명하는 데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했지만 부의 대물림, 이 세습 자본주의. 그래서 이 세습 자본주의가 이렇게 부의 자본소득을 올리는 것이 되고 있고, 그죠? 부동산을 세습하고 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베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투기라는 얘기, 투기. 특히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서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뭐 1, 2억씩 올라가니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본 소득이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자본 소득이 올라가니까 베타 가격이 팍팍팍 올라가고 알파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평등 사회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문제는 피케티가 볼 때는 우리는 아파트를 잡지 않고서는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세습 자본주의죠. 자, 세습 자본주의고 그래서 뭐 2017년도 우리나라 주식 부자 40명 중 25명이 상속형 부자로 나타났다. 상속형 부자로 나타났다. 상속형 부자의 비율이 62.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대학생들 보면 코인하죠. 그냥 뭐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동소득으로서 내가 할 바에는 그냥 자본소득 뭐 코인 같은 거에 투기해가지고 일확천금 버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굳이 가가지고 뭐 반난 뭐 1년 내내 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그 시간에 투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나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보다는 투기죠. 우리는 뭐 이제 더 얘기하면은 이제 뭐 사족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했지만 세습 자본주의, 금권 정치, 피케티 비율이 7이라 그랬는데 뭐 6, 7로 합시다. 그 피케티 아까 얼마 5, 6 정도 나오죠. 그죠? 이게 보통 6, 7이라는데 뭐 그냥 6, 7로 합시다. 6, 7 정도. 자, 마크 트웨인의 도금 시대. 근데 이번에 또 재밌는 얘기를 또 우리한테 또 하나만 쳐줘요. 아름다운 시대가 뭐냐? 19세기가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문화가 꽃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누군지 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프랑스의 문화가 꽃피는 시대 19세기가. 그러면은 이분이 또 우리한테 어떤 걸 던져주냐면은 자 예술인한테 기업이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막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미술 작품을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기업가가 미술 작품을 산다는 것은 치부를 많이 해야만이 미술 작품을 살 수 있죠. 또 돈이 많아야만이 예술인한테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꽃이 폈다는 얘기죠. 문학의 예술의 꽃이 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의 불균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미술 작품이나 여기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뭐 해석하십시오. 잘못하면 또 예술을 또 저가 폄훼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자, 20세기는 실력주의. 근데 이분은 이제 메리토크러시라 그랬어요. 근데 능력주의죠. 예? 능력주의. 나의 능력으로서 사는 게 능력. 근데 이제 메리토크러시의 또 위험한 점도 있죠. 눈으로 보일 때는 능력이지만 다 능력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배웠지만 연계형 집단 배웠죠. 권위주의 성격 배웠죠. 지금 우리가 공개 경쟁하는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개 경쟁이죠.
근데 겉으로 보는 능력주의죠. 그 사람 A와 B의 능력을 평가해서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속은 어떻게 된다니까? 연계형 자본주의처럼 어떻게 사회 자본,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연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정말 진정한 능력주의죠. 근데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위험한 점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못 보면은 능력주의는 위험한 거죠. 아, 우리가 뭐 지금 뭐 한 5개월, 6개월 전에도 어? 어디 뭐 산하 단체 장 다 뭐 우리가 권위주의 때 보였죠. 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 다 거기 앉히고 이게 낙하산 인사. 그럼 겉으로는 능력주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위험점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1세기는 세습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그래서 자, 간단해요. 불평등을 줄이는 건 뭐냐? 자본소득 비율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라는 얘기죠. 아파트라는 얘기죠. 이것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세습을 못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의 답은 벌써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자본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 비율에 비해서 높을수록 불평등 사회예요. 그럼 자본소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그럼 아파트가 나는 뭐 갑자기 아버지한테 3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자본소득 이게 자본소득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낮춰야 되죠. 베타 가격을 나누면 어떻게 돼? 아파트를 세습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피케티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금 올리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자, 이분의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했지만 황금 자본주의 시대처럼 하면 돼요. 자, 복지국가, 노동자의 복지를 중요시해야 된다.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황금 자본주의가 그렇게 했으니까 고율의 누진세 80%라 그랬죠. 그 80%에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해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고율의 누진세.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미 2, 30, 유럽 40, 북유럽 50 지금 누진세가 있죠. 저희 나라는 20에서 30이에요. 그래도 세금이 높다고 이구동성이죠.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업가들이 자꾸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도망가도 세금을 내게 만드는 세계 자본세 이런 것도 이분도 주장했고 이분이 또 이제 어떠한 것을 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은 이런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누진세죠. 이제 누진세고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 그랬냐 이 참여 사회주의를 상당히 강조해요.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공동 결정 제도라 그러는데 독일이 이제 그 쉬운 예로 히틀러가 자본가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전쟁을 못 치렀죠. 탱크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의 그 경제인들은 다 공범이에요. 같은 전범이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지내도 안 하는데 이 공동 결정 제도를 다 만들었어요. 이 공동 결정 제도가 뭐냐면 이사회도 노동자가 참여해야 되고, 그죠? 또 이사회를 감시하는 감사회를 또 만들었어요. 이게 공동 결정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회의에 노동자들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 이 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수 사업은 아까 좀 민감하죠. 5대 5입니다. 그의 사업은 이제 3분의 1 정도, 노동자가 한 3분의 1 정도 참여시키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를 이제 따서 이분은 이제 참여 사회주의 이 참여 사회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은 뭐냐 노동자의 의사 결정 참여 그죠? 노동자의 의사 결정 참여 그다음에 우리 주가처럼 자본에 참여해라. 예? 다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란 얘기죠. 이 자본점. 또 이분이 하나 이제 가장 또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익을 공유해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마크스의 가격에서 M이라는 이윤이 있죠. 이윤은 다 자본가가 가져가죠. 예? 임금은 주고 나머지 이윤은 자본가가 가져. 요 자본가가 가져가는 요 이윤 요 부분을 또 공유해라 이거예요. 노동자와 또 공유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 과격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자본가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이윤에서 진짜 또 노동자를 또 나눠주라 그러면 이게 누가 하겠냐 이게 그죠?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것을 주장했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죠. 통과가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는 국가가 변해야 된다. 그죠? 국가가 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뭐 하여튼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시고 자 이분 중에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기본자선제도 도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소득제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케티도 기본소득제도는 인정했지만 그렇게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서 아까 이 자본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나오잖아요. 뭐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이분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몇몇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떠들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분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근데 효과는 없다. 우리가 지금 피케티의 경제학을 봤지만 자본소득이 문제인데 노동소득이 뭐가 불평등하고 무슨 관여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본소득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본자산제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기본자산제도라는 말은 안 썼고 자본지원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걸 이제 기본자산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아닌 가족이 아닌 국가가 사회가 제공하는 상속 기본자산제도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기본소득하고 불평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럼 기본자산제도 딱 어떻게 되냐? 자, 누진 상속세 강화는 영구 소유를 일시 소유로 바뀌는 것이 사회 환원이다. 그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 영구 소유를 일시 소유로 이 개념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은 돈으로 상속세를 많이 받게 해서 이 만든 펀드로서 기본 자산 제도를 제공해라. 딱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25세 이상 그죠? 25세 이상 청년이 이제 청소년이 25세까지 하니까 25세 이상부터 무조건 국가가 약 1억 2천만 원에 그러니까 유로화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60%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주고 똑같이 시작시키라는 얘기죠. 똑같이 시작시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1억 2천만 원을 주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이게 기본 자산 제도예요. 25세 되는 사람한테는 다 1억 2천만 원씩 주고 아버지의 세습을 막고 그렇죠? 이게 바로 메리토크래시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제되고 있는 이 기본소득제도 그것이 모든 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있지만 자 피케티를 볼 때는 그건 소용없어. 기본자산제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불평등이죠. 이것은 이제 그 피케티 지수로 물론 이게 이제 한 국회의원회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이 우리나라는 피케티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없어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대충 어바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피케티 지수가 8이랍니다. 8. 만 2분의 1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이라 그러면 5를 곱하면 되죠. 5, 8이 40이라는 얘기죠. 예? 5, 8이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19세기 금권 정치의 알파 가격이 30이었죠. 그렇죠? 30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40이라는 얘기죠. 2분의 얘기하면 40이라는 얘기죠. 지금 아주 금권 정치보다 더 악화된 불평등 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피케트 가격으로 볼 때는 8이니까 5, 8이 40 아닙니까? 아까 19세기는 피케트 비율이 60에서 거의 알파 가격이 30이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 부동산이 뭐 하루 아침에 1, 2억씩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본소득 점유율이 세계적인 추세처럼 높아가고 있으나 부동산 문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높게 올라가고 있고, 덩달아 비정규직도 세계 1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되지만 비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세계 1위고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 뭐 여러분들이 이거 상위 1%가 26%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2%의 자산을 갖고 있다. 한국인의 절반은 무산자이거나 빚을 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부동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는 국내 부동산의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슬픈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크다 이렇게 보고, 자 대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속세를 조금만 올려도 지금 이구동성 난리고. 자, 근데 피케티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가 할 때는 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교수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아주 높게 쳐요. 왜? 이분의 이 토지 보유세와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으로서 아파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이 내게 아니고 전부 우리의 것이라는 이런 공개념과 토지 보유세를 도입시켜라. 이게 바로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그 미국도 하도 불평등 사회로 가니까 이 공개념을 도입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노태우 정부가 아니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가 유야무야 되죠. 가진자들이 반발이 심한 거죠. 이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 토지 보유세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피케티의 빈곤 정책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